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사본부를 맡은 이후 가장 오프닝을 쓰기 어려운 그런 날이었는데요. 자, 저도 20대 딸과 아들이 있는 부모입니다. 자, 토요일 낮에는 친척 아들의 결혼식을 갔고요. 이 젊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좋은 가을날이다, 그런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악몽의 밤이 됐습니다. 그날 밤과 새벽 제 또래 부모들은요, 이 자식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느라고 또 지인 가족들, 자제들의 안부를 묻기에도 바쁜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자, 이 할로윈 축제로 많은 인파가 모인 이태원, 대형 압사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자, 생명의 존귀함에는 구별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 젊은 생명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과 슬픔이 더 큽니다. 그들이 살아갔어야 할 날들, 펼쳐야 할 꿈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기에 그렇습니다. 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바라고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 또 우리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의 수습과 원인의 진단,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안전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특보를 중심으로 오늘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부는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소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10분 인터뷰에서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 또 이성규 안전관리 전문가 협회장과 자, 사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인지, 또 이성우 고려대 응급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현재 이태원 상황도 연결해서 알아보겠고요. 국제본부까지 만나보도록 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 특보를 중심으로 뉴스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입뉴스 늘 나와주시는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취재한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를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인 기자님, 토요일 네. 밤에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났는데, 자,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우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해밀턴 호텔을 네. 끼고서 올라가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폭이 약 3.2m에서 4m 정도 되는 간격이고요. 길이는 약 40m인데 이 골목이 경사로가 약 10% 정도 됩니다. 10%면 어느 정도냐면 네. 골목 끝에서 골목 맨 아래쪽까지 높이로는 4m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54명이 사망했고요. 132명이 지금 부상을 당한 참사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중 여성은 98명이고요. 남성은 56명입니다. 10대가 4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외국인도 26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14개국 출신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9일 밤에 오후 9시부터 어느 정도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주요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시 15분쯤에 이 골목에서 오르막 위쪽에서부터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인파가 빽빽하게 차 있는 상태에서 겹겹이 뒤엉켰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 측은 10시 20분쯤, 네. 저녁 10시 20분쯤 현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출동을 했는데 문제는 그날 밤이 굉장히 붐볐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소방 인력들 구급차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 이태원역 인근은 물론 큰 도로, 4차선 도로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쪽까지 들어가는 데에도 시간이 꽤나 네네. 소요가 됐던 거고 구조 자체는 신고 접수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시간도 걸렸고 일단은 워낙 많은 인파가 네. 이미 해진 시간부터 모여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네. 9시가 넘은 시간부터 조짐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첫 친구가 들어왔다. 자, 박 기자님.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다 그 얘기예요.
제 주변에서도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서울 거리에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나. 원인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이 특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 게 인파가 뭐 많이 몰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동안 매해마다 헬로윈 축제는 있었는데 그랬죠. 그때는 이런 참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올해는 이런 참사가 빚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요 언론을 봐도 아침 신문에도 이 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면 제목을 좀 훑어봤습니다. 제가. 네. 그랬더니 뭐 지켜주지 못한 이태원 안전이 압사당했다. 또 이들의 죽음 막을 수 없었나? 이런 제목도 있고 폭 3.2m 죽음의 골목 청년들을 앗아갔다.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이 짓눌린 안전 축제는 한순간 지옥이 됐다. 이런 제목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서울 한복판 안전이 압사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만큼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그 부분도 왜 이런 일, 그동안 안전하게 그래도 지켜졌던 이런 상황들이 왜 올해는 달라졌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계 당국이 관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로윈 하면은 10월 말 정도 되면은 그렇죠. 다들 뭐 기대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뭐 유치원부터 뭐 다 학교마다 예, 어떤 예. 행사도 있는 곳이 있어요. 요즘 세대는 다 이렇게 뭐 이제 코스프레 복장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게 뭐 최근 한 10여 년은 일상화됐던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행사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들뜬 마음이었는데 서울 용산경찰서 뭐 이 경찰 경력 얘기를 좀 들어보면 200여 명의 경력을 3일간 투입해서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이 137명 수준이었고 그것도 마약 사건 성범죄 대비 명목이었다. 네. 그러니까 정복을 입은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은 58명밖에 안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경력이 적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용산구 거기 자치구인 용산구도 지난 27일 헬로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이 열었지만 여기에서는 뭐 이태원 일대 방역과 뭐 소독 업장의 위생 상태, 마약 사건 예방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인파가 많이 몰린 데 대한 예방 조치 또 어떤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예방 조치가 있었더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이제 남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김동인 기자님 주말 내내에도 지금 이태원 현장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이나 분위기 어땠습니까? 우선 제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12시 무렵에 일단 속보를 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현장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이동을 했지만 네. 이 당시 제가 내비게이션 화면을 캡처한 적이 있어요. 이태원역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도로는 빨간 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 인근에다가 이제 차를 주차하고 네. 걸어 올라가서 현장까지 도달하는 데에만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 네. 제가 도착했던 시간이 그렇게 그 기자들이 보통 금방 서울 이내에서 일이 발생하면 금방 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자들 도착도 다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건 구급차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명동 인근부터 사실 역방향으로 나오는 구급차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태원 역까지 이어지는 구급차들이 여전히 일렬로 행렬을 하고 있었고 도착 시에는 이 시신으로 추정되는 앰뷸런스에 이제 시신으로 추정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지금 실려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 도착했을 때 그래도 소방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강원 소방, 충북 소방 등 지역 소방들도 그 지역의 소방 옷을 입고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고요. 아침 6시 동이 트기 전까지 현장에서는 다소간 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브리핑을 간밤에 그 새벽에 5차례 정도 했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 사망자가 몇 명이냐라는 데 초점이 아직 맞춰지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망 선고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 3시 브리핑에서 이제 사망 숫자가 100명이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수습 자체는 3시쯤에는 현장 수습은 어느 정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 감식 등을 위해서 폴리스 라인은
지금까지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좀 그날 밤에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참사 당시 인파가 밀려서 이 떠밀리듯이 그 골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거기를 가려고 갔던 게 아니라 위쪽 골목부터 엉켜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밀려서. 네, 밀려서 떠밀려갔고 실제로 그분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네. 게 해외 사례만 봐도 일본 예. 같은 경우도 뭐 시부야 거리 그쪽에서 헬로윈 축제 네네. 이런 것들이 뭐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DJ 폴리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가 좀 높은 그런 차량을 준비해서 거기에 이제 경찰이 올라가서 확성기를 잡고 조심하세요. 그럼 너무 뒤에 붙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계속 해줍니다. 모니터링도 계속 그래서 하고. DJ처럼 한다고 해서 DJ 폴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포함해가지고 경찰들이 다 이제 안전선을 폴리스 라인을 들고 뭐 이 사람들이 많이 좀 몰리게 되는 횡단보도 이런 데 서가지고 다 이제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상황을 좀 막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실 20여 년 전에 일본의 한 지역에서 이 불꽃 축제로 기억을 했는데요. 네. 그 축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구름다리 위에서 압사가 또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네. 여러 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헬로윈 축제나 뭐 이런 바뀌었다. 상황들을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맨하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차량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헬로윈 축제 그러니까 헬로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상황 조치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이 좁은 구역에 많은 인파가 몰렸고 이런 사태가 나자 소방차 진입도 시간이 걸리고 기자들이 도착하는데도 뭐 아까 얘기하신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했다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문가와 함께 이번 참사를 또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이건 뭐 너무나도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현장에서 일단 사고를 당하신 또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셨을 텐데요. 네. 또 이런 것들을 가정 내 혹은 또 바깥에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전 국민들도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혹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종교 행사든 여러 가지 행사에서 압사가 했었다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 굉장히 좀 남의 얘기라고 생각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또 이런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이 또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라는 것, 또 그리고 특별하게 기술적인 실패 요인이 있다거나 뭔가 이제 위험 요인이 엄청나게 큰 뭔가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위험 요인이 존재하거나 작용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의 위험, 또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좀 원칙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사고고 현장은 매우 혼잡했다. 구조대원들도 이 초동 대처에 상당히 좀 곤란을 겪었는데요. 자, 이런 유형의 사고에 있어서 그럼 예방과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좀 매뉴얼이나 관련 훈련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맞는 매뉴얼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로 계획들도 수립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고 또 이를테면 구급이나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의 매뉴얼 또 SOP라고 해서 행동 요령이나 행동 조치에 대한 부분들 절차들도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번 상황처럼 예를 들면 요 구조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심정지 환자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다라는 것들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이번 상황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상황들 조치가 필요로 한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사실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장 상황이 굉장히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부상자나 또 이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또 현장의 접근이라든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현장 조치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공연장 등을 뭐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지금도 믿기 힘든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154명이 사망, 또 149명이 부상. 피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믿기지 않는 피해 규모여서 인명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 사고 지점의 뭐 지형적 특성, 어떤 점이 좀 큰 영향을 작용했을까요? 일단 뭐 지형적 특성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네. 지형적 특성이 뭐 사고에 대한 피해를 확대하는 요인으로서 일부 작용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절대적이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상황이 발생한 이 이제 골목길, 경사가 진 골목길 그 현장 주변의 다른 도로들도 이미 수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꽉 차서 사실상 움직일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들이 네네.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사로 쪽에서 이제 누군가가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상황 이런 부분들 시발점이 된 것뿐이지 다른 곳에서도 사실상 넘어짐 현상이나 걸림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다만 이제 경사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균형을 잃어서 넘어질 확률들이 훨씬 높았고 또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항하면서 사실은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들 그리고 또 뒤쪽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밀려오는 이런 외력들이 작용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런 피해가 커지는 원인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이 경사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 조금 더 골목이 좀 더 넓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금 더 골목이 넓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목에 넓어진 만큼도 이미 사람들이 다 차 있을 거였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어차피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형적 특성이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 자, 경찰은 이 헬로운데이 기간 동안에요. 매일 10만 명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지난 토요일에는 이 137명의 이제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사고 하루 전날은 물론 참사 몇 시간 전에도 이 해당 골목 주변에서 이 상당히 좀 위험을 느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온 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이 통제 인력이 너무 모자랐던 것 아니냐. 군중 규모를 좀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추가 인력을 투입했어야 한다. 사고를 좀 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해야 되는 임무를 안 했느냐. 또 혹은 또 이런 것들의 직무를 소홀히 했느냐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네네. 사실은 이전에 이런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뭐 많이 알려진 대로 여기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승인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또 안전관리 계획에 수립한 거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되는 대상이었다면 아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뭔가 기밀하게 이런 부분들의 예방적인 조치 또 여기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반영이 됐을 텐데요. 여기가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인 어떤 이런 이제 지역의 행사 또 이제 이런 일반인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장소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사람들을 경찰에서도 뭐 전혀 여기에 이제 인원을 배치 안 한 건 아니고 그런 우려 때문에 한 200여 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또 이제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뭐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은 사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경찰서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뭐 무한대로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투입한 인원을 가지고 과연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또 임무를 부여했냐 이런 거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범죄를 예방하거나 뭐 당시에 뭐 마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들 범죄 예방 또 적발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능을 좀 상당히 중요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반대로 일반적인 일상적인 어떤 안전을 위한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이제 준비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의 조치는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도 살짝 언급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고려돼야 될 텐데, 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에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자, 이것을 만든 바가 있는데 이게 주최 측이 없는 행사나 축제는 규정의 사각지대에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뭘 열심히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터지는 재난은 우리 허점을 파고들어서 발생하는가?
왜 그런 겁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매뉴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작년에 제정됐다고 작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2007년부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준비해 왔던 거군요. 예, 그 이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이제 그때 대형 압사 사고들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네. 2005년도에는 상주의 이제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이 압사해서 11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 이듬해에는 뭐 이런 대형 놀이동산에서 무료 입장 행사를 하다가 과도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한 35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 이력들도 있고 이래서 네. 이제 이런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이 위험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안전한 조치들을 좀 세우도록 매뉴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돼 왔는데요. 사실 뭐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법적 운영에 대한 이제 근거들도 마련이 되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운영이 돼서 사실은 많은 이런 이 대형 행사의 안전도는 상당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처럼 이런 것들을 관장하거나 또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의 관리에 대한 의무 자체가 없고 또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킬 사람들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정해지면 완벽한 게 아니라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주체가 없는 행사라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그러면 챙길 거냐 또 어떤 것들의 안전 조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매뉴얼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뭐 관내 입장이나 지자체 이런 곳에서 꼭 반드시 주도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행사에 실제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또 같이 지킬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의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 김동희 기자님, 사고 네. 당시에 네. 위험의 전조가 있었다. 이런 또 보도를 봤어요. 네, 안타까움이 그렇습니다. 더 커지는데 어떤 전조였습니까? 일단 현장 상인 증언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오후 9시에 본인 가게에 들어가는 데에만 30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골목을 통과해서 본인 가게 안까지 들어가는 데에만 네네. 나도 내 가게에 못 들어갈 정도였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전조 증상은 이미 오후 10시쯤이 절정이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현장 골목 자체가 사실 가게가 많은 골목이 아닙니다. 네네. 한쪽 벽면 아예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상점이 없어서 인파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인파가 너무 많이 넘쳤다라는 네네네.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미 10시부터 서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뭐 밀지 말라라는 형태의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 이후에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현장의 경찰 배치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대로변에는 어쨌든 교통경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골목 안쪽 특히나 그 메인 도로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고가 난 지점의 위쪽 부분 포인트들은 네네. 어떤 통제가 경찰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원이 모인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좀 인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네. 네, 뭐 한 유튜버 얘기 좀 들어봐도 네. 자신이 그 인파가 이제 많은 이 골목에서 소지품을 분실해가지고 찾아야 된다라고 파출소를 찾아갔는데 경찰이 지금 인파 많아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 나중에 나오면 뭐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9시 한 15분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 이 파출소를 찾아간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아니 정말 이러다가 압사 사고 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보도를 보면은 이태원동이 상임 모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용산 경찰서장까지 나온 자리에서 경찰과 지자체 사전 통제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두 가지는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문제 제기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보도를 보면서 좀 헷갈렸던 대목은 네. 그 예년과 뭐 비슷한 인원이었다. 왜냐하면 해마다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아니다. 보통 한 10만 명 모였다면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또 이제 노마스크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젊은이들이 한 3배 많이 30만 명쯤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왜 또 조치가 미흡했을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 어떻습니까? 인원수와 그 조치에 대한
뭐 지금 인원수는 이 지난해보다는 네. 많죠, 확실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있던 상황과 지금은 네. 다르죠. 네. 다른데 이게 이제 2주 전 이 이태원에 또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골목마다 인원, 사람 통제도 좀 되고 네. 일방 통행했다고 해요. 일방 이번에는 양방 통행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태원 1번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들 또 이 골목을 내려오는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들 다 네네네. 껴가지고 병목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뭐 이 주변에 페이스 페인팅하는 그런 부스도 있었고 물건 파는 노점도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 좁았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1번 출구가 원래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처럼 네네, 이용이 맞습니다.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2주 전에는 이렇게 일방 통행도 되고 뭔가 통제가 되는 모습 보이는데 왜 헬로윈 때는 그게 안 됐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충분한 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찰 경력도 뭐 경찰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집회 신고도 없었고 이거는 자치단체장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조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주최 측이 없는 그런 상황에는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헌법 34조에 보면은 이 재해 상황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게 정부의 임무고 네네.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너무 좀 안이하게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바로 지금 말씀하신 뭐 헌법상의 그 대목은 바로 이제 일요일 오전 9시 4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처음으로 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어떤 슬픈 아픔을 표현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와중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김 기자님 어떤 겁니까? 네, 일단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발언이 포함됐던 어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얘기가 네. 이 장관의 발언이었군요.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시위 때문에 경찰 병력이 부족했다라는 발언도 지금 남긴 상태거든요. 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경찰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배치가 됐었느냐라는 것이 용산경찰서에서 사전에 얘기했었던 인원 수가 한 200명 정도였습니다. 네네. 200명 정도가 이제 투입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투입된 건 이제 137명이 네. 투입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이 지역 경찰이 32명이고요. 수사 경찰이 이제 50명 그리고 교통 경찰이 26명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네네. 알려졌어요. 이상민 장관 말은 평소 그러니까 이전 해나 아니면은 재작년 뭐 혹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많이 배치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2019년에 39명이 배치가 됐다고 하고요. 예. 작년에는 이제 85명이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절대량은 우리가 평소보다 많았기 때문에 배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네. 이게 결정적으로 참사가 났고 그 참사가 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은 네.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발언이 적절했느냐라는 지적들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네. 오늘 뭐 이상민 장관이 이 한덕수 총리와 함께 합동 분향소를 조문했어요. 네. 그 외에 취재진 만났는데요. 오늘도 역시 뭐 비슷한 취재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력 배치 이게 참사의 원인이었는지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런 뭐 어제와 네. 같은 네. 취지의 답변을 좀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발언을 보면 경찰 그 경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사 전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서 경찰 경력이 분산된 네네. 측면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배치가 돼요.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게 경력을 배치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해놓고서 그 바로 이어서는 서울 시내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어서 네. 경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소요와 시위, 소요라는 이 단어 좀 오랜만에 더 들어보기도 하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시위 때문에 이런 뭐 참사가 발생한 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조금 전 오전 11시에 서울광장에 위치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고 네네.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사고로 희생된 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는 했는데 네.
현장에서 참사 당일 현장에 137명 경찰 배치한 게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네네. 다른 자리에서 답변하겠다라고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조금 지켜볼 대목이긴 한데. 결국에는 경찰 경력 뭐 숫자 뭐 몇 네, 명에 몇 네. 명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경찰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아니 아까 137명 중에 50명이 수사 경찰이다. 네. 요건 좀 교통통제와는 무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헬로윈 기간 동안에 어떤 그 관련된 범죄 접수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대비한 대비하는 것이다. 차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복 경찰 수가 훨씬 많았다라는 네. 지적이 이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에 대비한 네.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용산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네. 그 대책이 전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참사 당시 이 참혹한 영상과 사진 사실 좀 이제 뿌옇게 방송을 통해서 본 뉴스 영상들도 정말 어제 하루 종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는데 말이죠. 네. 이게 여과 없이 공유되면서 이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재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그 SNS가 또 있다 보니까 여기에 현장의 모습을 좀 많이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뭐 심폐소생술 시민들이 나서서 CPR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좀 참혹한 현장의 모습이 담겨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보면 지금은 당분간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너무나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정을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찾아보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를 통해 여러 가지 뭐 혐오 발언이나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공유하고 있는데 네. 이런 행동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님 끝으로 요거 하나 더 여쭤보죠. 지금 여야 정치권 상당히 좀 자중하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일단 오늘 아침 각각 그 발언들은 확실히 자중하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가와 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선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다라는 발언을 남겼죠.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묘하게 어떤 관심을 갖는 특정 대상이 있긴 합니다. 바로 네네. 이상민 장관이죠. 네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히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네.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 이런 발언은 부적절했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김기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네.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네. 여권 내에서도 네, 여권 내에서도 국민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사태 수습에 조속히 대응을 하겠다. 정쟁은 멈추겠다. 이런 분위기니까 이번 주가 애도 기간이죠. 5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동인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오늘 오전부터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조문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태원 현장에도 이 국화가 놓여 있는 거기가 바로 이태원역 1번 출구죠. 그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9325님 청취자님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애도합니다. 같이 울어주고 묵묵히 아픔을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부상자들도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노래도 신청해 주셨네요. 이명주 씨의 청개의 바람이 되어. 가슴 아픈 노래죠. 시간이 빡빡한데 나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am a thousand wings. I am a thousand wing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 snow.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에 팔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팔결이구나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팔결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팔결은 다른 정도가 엄청남을 뜻하는 명사면서 엄청나게 다른 모양을 뜻하는 부사이기도 합니다. 팔팔결이란 표현도 같은 뜻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문에서는 명사로 사용된 것이었고 부사로 쓰이면 신세대들의 가치 기준은 기성세대와는 팔결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을 몇 개 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판이하다는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아주 다르다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판이는 판가름할 판자에 달을 이자를 쓰는 한자입니다. 형은 동생과 얼굴이 판이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다르게 생겼다는 뜻이겠죠. 또 판 다르다는 아주 다르다란 뜻의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그의 성격이 보기와는 판다르다 또는 두 사람은 성격이 대조적이라 할 만큼 판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유자를 쓰는 유다르다는 여느 것과는 아주 다르다란 뜻의 형용사고요. 실제로는 유달리라는 부사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공기가 온화해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제주 20도, 대전, 대구 19도, 강릉 18도, 부산과 광주 21도 등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한 상태여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까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은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이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엇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3도, 대구 6도까지 내려가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 습도는 4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국가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사죄드린다며 정부 당국도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란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충분히 예측됐고 이전의 축제들에서는 대비들이 있었다며 참사의 원인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태원 대규모 참사 특보 2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사고 현장에 계셨던 한 분을 저희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 인파 속에 끼어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요.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탈출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디 있다가 빠져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10시가 조금 넘어서 사고 발생 지역인 골목이 T자형으로 되어 있고 네. 거기 내리막길 진입 전인 왼쪽 골목에 있었습니다. 약간 꺾인 곳에. 네, 꺾인 곳에 있었고 네네네. 술집이 모여있는 거리를 구경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제 뒤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미 뭐 그 골목부터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로 꽉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려져서요. 그 당시 좀 느끼신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팔도 못 빼고 꼼짝없이 그냥 몸통을 감싼 채로 친구랑 2명이서 갔는데 친구랑도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시끄럽고 어느 순간 제 뒤에도 사람이 수십 명이 깔리면서 앞으로 뒤로 몇 미터 가량이 사람들로 꽉꽉 차 있다 보니까 앞에서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뒤에서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갇혀 있었고 어느 순간 앞뒤로 사람들이 밀기 시작하면서 몸이 휘청거리면서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넘어지면 정말 큰 사고가 났겠다 싶었어요. 그런 느낌이 왔었군요. 네. 자, 그 안에 한 시간 어느 정도 갇혀 있었던 겁니까?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저는 정말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게 30분은 인파 속에 갇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당시 현장 영상이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밀어 외치는 모습도 들리고 또 뒤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도 들리는데 현장에서도 좀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때 당시 현장에서는 뭐 밀어 뒤로 이런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양옆으로는 술집이 있었고 거기서는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였고 술집 1, 2층 사람들은 엄청 축제 분위기였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주변 사람들 소리도 잘 안 들리는 상황이에요. 네네. 옆에 있는 친구분하고도 소통이 안 되셨다 그랬으니까요. 네. 자, 그럼 앞에서는 좀 이제 밀지 말라고 하는데 뒤에서 좀 이렇게 무작정 밀어대는 상황이었습니까? 어땠나요?
이게 무작정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한쪽에서 밀니까 그게 뭔가 밀지 말라는 신호였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서도 밀고 그거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저는 그 인파의 중심부에 있는 것도 네네. 아니었는데 밀림이 너무 심했고 네. 거의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떠다니는 기분. 그러면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쩌다 이렇게 좀 뒤엉키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누군가는 앞으로 가기 위해 누군가는 뒤쪽으로 가기 위해 그렇게 이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렸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었고 또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움직이고 힘주다가 서로 밀고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뒤쪽 제 뒤쪽으로는 계속 이 상황도 모르고 그냥 인지도 못한 채로 다른 새로운 인원들이 또 들어오고 되었기 때문에 갇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에 충돌하는 상황. 자, 이후에 좀 어떻게 빠져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그 골목의 그 가쪽에서 갇혀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가의 펜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상가 입구 쪽에 펜스도 있고 그 상가 다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쪽은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여서 네네. 틈이 생기자마자 그때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네네. 자, 혹시 이전에도 이 헬로윈데이 전후에서 이태원 방문 경험은 있으신가요? 저는 2019년도에 예. 할로윈 파티를 갔고 당시에도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도 정말 사람은 많았는데 이 정도로 많진 않았고요. 이미 이태원역에 올라갈 때부터 그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개찰구까지 갈 때부터 인파가 몰려서 겨우겨우 올라갈 수 있어서 거의 한 15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도 사람들이 끊임이 없어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네, 코로나 전에도 가셨는데 상황이 많이 달랐다. 자, 그 뒤로 이제 의식을 잃은 분들이 많이 실려 나오고 거리에서 응급처치하는 모습도 보셨을 텐데. 네. 자, 그 목격하신 바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은 그 인파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난 상태였어요. 한 30분 정도가 지난 상태였고 전혀 어떠한 사고에 대한 인지도 없었고 거리 자체도 그냥 축제 분위기였는데 11시쯤에 제가 있던 골목에 시민들이 여성 1분, 남성 2분 정도 팔다리를 직접 들고 이렇게 비키라고 소리를 치면서 큰 길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려 가시는 분들이 뭐 옷과 신발도 제대로 걸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의식을 잃은 모습이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를 그제서야 느끼고 그 거리도 이제 그제서야 좀 어수선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큰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을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셨는데 좀 마음의 진정이 빨리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 계셨던 김연경 씨로부터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할로윈데이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 이거 뭐 매년 반복되던 풍경이긴 합니다. 좁고 경사진 골목 구조도 뭐 계속 수십 년 있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유독 이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진 것인지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함께 이제 인터뷰를 쭉 들었는데 지금 뭐 국가적 애도 기간이 시작됐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지만 어느 국민 한 분 안녕하지 못한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 잃고 가족 잃은 이 하루아침의 사고 원인과 대책까지를 또 차분하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장님 전문가신데 먼저 이 참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도 네. 새벽에 전화 받고 네. 이렇게 상황 봤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뭐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이런 맥락을 보면 정말 후진국 사고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걱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걱정이다. 지금 김 대표님,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부상자 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중대본이 이제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154명으로 네네. 집계를 했는데요.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이렇게 해서 총 303명입니다. 근데 이제 중상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36명이었는데 3명이 줄었고요. 네. 사망자는 153명에서 154명으로 한 명 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상자 중에 2명은 경상자가 되고 네. 1명은 사망자가 됐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그 외 뭐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태국, 카자흐스탄 등등 각 1명씩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 10여 개국에 지금 걸쳐서 지금 그러네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중상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자가 늘지 않기를 참 정말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자, 이 회장님, 현재 사망자 수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54명. 네. 이 마지막 사망자는 중상자였다가 결국은 사망하신 분.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이제 타 방송에서 어떤 그 의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네네. 나눠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좀 이상이 있었을 때도 심정지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심폐소생술하면 회복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외부 힘에 의해서 그 심정지가 돼서 네. 심폐소생을 하면은 회복될 확률이 평상시보다 훨씬 낮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상자들도 회복될 확률이 보통의 상황보다 더 낮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중상자가 사망자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불안한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한 40m 정도 되는 골목 가운데 공간으로 보니까 이제 보도에서 분석한 것은 한 5.5평 원룸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에 300명 정도가 뒤엉켰다. 여기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공간으로 치면 비유를 한 것이지만 원룸 하나 공간에 300명 넘게 들어갔다. 그럼 그 압박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4.5평 하는데 여기 실제가 이제 3.2고 뭐 40m 정도 네네네. 되는 경우도 있고 하면 이제 좀 크지만 이제 뭐 이런 흑수가 있었는데 압박 정도로 하면 이제 우리가 압사라고지 않습니까? 압력에서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압력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기준을 평균을 50kg 보자면 100명만 있으면은 5톤이 작용하는 겁니다. 밀리면은.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5통이 밀었다고 하면은 우리 체중의 3배까지를 밀 수가 있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계산해 보니까는 18톤을 밀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밀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나 밀지 않았더라도 한 5톤 정도가 되거든요. 50kg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밀집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연결돼서 링크가 된 그런 상황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거의 붙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금방 이분 이야기하셨잖아요. 중간에서는 내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은 정말 다행히 첫눈으로 살아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활동을 전혀 못하는 개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무너듯이 계속 쌓이거든요. 또 중간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압착이 돼서 이런 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서 있는 채로 질식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압사라는 게 우리가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심장이 쿵쿵쿵쿵 뛰면은 컸다 작았다 하는데 이 컸다 작았다 하는 것까지는 못하게 압착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축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축 딱 돼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심정지죠. 그래서 이제 4분 동안 회복이 안 되면 이제 내가 손상이 이제 회복되지 않도록 이제 계속 파손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 들으니까 사실 이게 위에서 누르느냐 옆에서 누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압력이 그만큼 커서 심장이 멎을 정도가 되면 사람은 제식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론이군요. 자, 지금 현장에 계셨던 분들 증언을 들어보면요. 이 당시 음악 소리가 워낙 커서 사이렌 소리라든가 뭐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헬로윈이라 보니까 경찰복이나 이제 소방관 복장을 보고도 저게 연출한 이벤트 이상인가 보다 뭐 이랬던 또 뒤늦게 사고를 알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면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원래 이런 행사나 축제 때 그런 그 퍼포먼스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못하게 돼 있군요.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퍼포먼스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지식이나 이런 것이 낮았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금방 여기 그 인턴분이 이야기한 대로 보면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1m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즐기러 왔기 때문에 네. 전체가 어떤 리더에 의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즐기고 소음하고 노래 부르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똑같은 행동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공간에 끼어 있을 때만이 하고 기나 이런 것들 아무도 들리지 않는 이런 네. 상황이죠. 이해가 됩니다. 아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2층의 바에서는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음은 시끄럽고. 자, 이 안전관리 계획 매뉴얼이라는 걸 보면 군중심리관리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지금 거기는 굉장히 최고의 어떤 즐거움이 최고로 승화돼서 하여튼 흥분된 상태거든요. 네. 어찌 보면 정말 슬픔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어떤 국루 심리에 의해서 나쁜 길로도 뭐 가고 여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로 뭐 밀고 당기고 이랬잖아요. 네네. 어떤 줄다리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밀면서.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이런데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군중심리에 일어난 것이죠. 네. 자, 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에는 법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네. 아무리 이 주체가 없는 그렇죠. 모임이라 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행사라면 그럼 이게 뭐 지역 뭐 저 행정관리 부서가 책임을 지고 좀 안전대책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세워야 되죠. 네. 물론 법적으로 뭐 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부처가 해야 한다는 걸 떠나서 네. 정말 행정부처나 자치나 저 경찰청 뭐 소방대들은 네, 어떤 네. 법적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네, 법이 네. 이끌었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초반에 어떤 후진경계 사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후진국형 참사 사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유사한 사고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긴 했는데 지금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 네. 1959년도에 부산이었던가요? 거기 시설 운동장에서 이렇게 관중들에 의해서 문이 파손돼서 문이 사람을 누르고 그 문 누르는 것에 의해서 네. 사람이 지나가서 압사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 보면은 뭐 60몇 명인가 됩니다. 그러나 네. 지금은 대형 큰 사고인데요. 그 이후도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사망 압사 사고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대책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함께 앉아 계셨는데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이제 남은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의 SNS를 제가 굉장히 참조하고 있어요. 예. 분석적으로 이제 모든 팩트를 체크하고 계셔서 지금 일단 매년 인파가 몰리던 곳이고 그러한 시기고 그리고 매년 있었던 그 골목이고 근데 유독 이번에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이유를 꼽으셨어요.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이나 그런 게 아니다. 인재다. 인재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거는 용산구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난해 할로윈에서 사흘간 20만 명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6, 7만 명 정도 모인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미 올해 용산구와 경찰에서는 올해는 하루에 10만 명씩 사흘간 30만 명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더 많아질 거다. 예,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책을 안 세웁니다. 대책을 안 세웠던 게 뭐 이제 행안부 장관도 얘기를 하고 예년 수준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용산경찰서에서 200명을 지금 경찰을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투입한 인원은 137명이고 네. 이 중에 상당수가 마약 단속, 사복 경찰 이런 거라서 실제 이런 인력이 많이 이렇게 인파가 왔을 때 이거를 통제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안 되지 뭐 알 수 없지만은 그보다 적다. 예년보다 훨씬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지금 9월 달에 부산에서 BTS 콘서트 열렸거든요. 네네. 5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때 경찰이 1,300명이 왔고요. 2,700명이 현장 요원으로 추가가 돼서 안내를 했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더 많이 왔었어야죠. 그리고 사고 2주 전에 이 용산구가 후원을 하고 거기 상가 번영회 같은 데서 이제 주최를 한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15일 16일에 열렸어요. 이때 용산구청에서 안전요원을 1,078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최를 하는 게 용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가 훨씬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책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축제가 발생을 하면은 통행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이 정도 인파가 오면은 이걸 일방 통행 길로 만들어 보여요. 그래서 동선을 이제 지자체나 경찰이 짭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들어오게 해서 이쪽으로만 출구로 나가게 하고 한쪽으로만 돌게 한다. 그 흐름이 생기겠죠. 그러면 흐름이 이제 쭉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은 맨 처음 자리로 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엉키지 않게. 근데 그 골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올라가는 사람, 아래에서 내려오는 사람, 처음에 한 8시 때 9시 때에는 이렇게 우측 통행을 해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갔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보여요. 그 시간대를 보면은.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한쪽에서 이제 도저히 뒤에서 이제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엉켜버리는 상황이 이제 나와버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모르는 골목도 아니고 저도 많이 다니던 골목인데 그래 흐름을 만들면 달랐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게 듭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또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차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5일 16일에 열리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아예 차도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만 명, 뭐 그때는 10만 명까지 안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사람들이 가면서 이 골목골목의 인파의 압력이 덜 된 거예요. 분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도를 안 막았습니다. 용산구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안 막았는데 더 골목으로 들어갔겠군요. 옛날에 막았거든요. 옛날에 막았어요. 이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 막았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역 무정차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10월 6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여의도 불꽃 축제를 했잖아요. 여의도 무정차했습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인파하고 이게 엉킬 수가 있는데 이 사고가 난 데가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이에요. 나오는 데만 20분 30분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근데 이 인파가 나오니까 이게 그 골목으로 압력이 다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정차만 했어도 훨씬 더 바깥에서 좀 오니까 훨씬 더 인력이 좀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됐다라고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금요일 밤에 이미 사고 신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날도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대책을 세웠어요. 이제 토요일 날에는. 근데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자, 지금 이제 해당 지자체의 책임을 많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잘 아는 행정부처인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렸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 경찰 소방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좀 팩트 체크가 됩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신 게 이거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면피성 발언인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경찰국도 신설이 돼서 경찰도 통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지자체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해 지역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발간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 얘기하고 용산구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최한 게 아니니까 이걸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죄송한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매년 여기에서 이렇게 5만 명 10만 명씩 오면은 주최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해야죠. 이런 걸 안 하고 지금 사고가 나니까 마치 이게 뭐 불가피한 천재지변 같은 그런 류의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연결해서 지금 이 용산구에서 30일 저녁 5시입니다. 기자들에게 구청장 입장문을 메일로 보냈다 하는데 입장 발표 시점과 내용이 좀 논란이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조금 늦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책임을 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같은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새벽 한 2시 정도에
자기 홍보글을 SNS에 올렸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예약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미 사고가 막 나고 있는데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주의하고 뭔가 책임지는 모습들을 이제 용산구가 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애도 기간입니다. 근데 애도가 지나고 장례 수습하고 그럼 부상자 이제 쾌유를 바라면서 남은 것이 이제 원인 규명. 그 원인 규명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재발 방지책을 내기 위한 걸 텐데. 자, 그렇다면은 이게 경찰은 또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린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경찰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보면은 누군가 밀어라 이런 사람들을 거고.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필적 고의로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물론 이제 도화선에 불을 당겼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리의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2001년에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2001년에 이제 효고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혼잡 경비에 36명의 경찰만 투입된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한 6만 명, 5만 5천 명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5만 6,800만 원, 그러니까 56억 원의 배상을 받아내고요. 그리고 경찰관도 기소가 돼가지고 경찰 1명, 시 직원 3명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일본 사례긴 하지만은 실제 이렇게 관리 책임을 못한 경찰과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민사 소송으로 뭐 형사까지는 모르겠고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인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니까요. 또 솔직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지금 장례 등 수습과 애도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오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어제 한남동 주민센터 취재 다녀온 KBS의 현예슬 기자를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남동 주민센터 쪽 취재를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실종자 신고 접수 상황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실종자 가족분들 가운데 전화 접수가 연결이 되지 않거나 좀 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센터에 직접 방문하셨던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기 구조를 보면 3층에서 이제 실종 신고를 직접 하시고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사망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안내를 받으면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 운영이 됐었었는데요. 이제 센터 측에서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나 이제 병원 등의 위치가 확인이 되면 유족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줬는데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가족들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고 또 울분을 토하곤 하셨습니다. 오후 돼서는 확인이 오전보다는 좀 빨라지긴 했는데 3층 대기실 그 현장 접수하는 데에서 접수를 하시고 1층에 내려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제 가족분이 사망을 했다라는 안내를 받고 또 통곡을 하시고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 현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 역시도 유족들 슬픔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그 접근에 어려움을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여기가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생사가 확인되기도 하고 가장 좀 가슴이 좀 뭐랄까요, 정말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런 공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를 취재하신 건데. 자, 지금까지 들어온 실종자의 이 접수, 신고된 접수 한 몇 건쯤 됩니까?
네, 제가 어저께 이 현장에 저녁 8시 30분까지 있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어제 최초 접수 받기 시작한 시간이 새벽 5시 30분부터를 받았었는데 네. 오후 8시까지는 총 4,257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오늘 오전 11시까지로 누적된 신고 건수를 보면 4,464건으로 집계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만 하루 4,000건이 넘었고 자, 오늘 오전까지 이제 더 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실려간 분들보다도 훨씬 많은데 이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그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 연락을 이제 하고 또 전화 신호가 가더라도 이 휴대전화를 그 현장에서 경찰들이 모두 이제 수거를 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종자 당사자에게 이제 휴대전화가 없어서 전화 연결이 안 됐고 또 생사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서울시가 이제 실종자 신고를 받고 나면 경찰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받은 경찰은 그쪽에서 역시 이제 신원 확인과 유족을 파악하는 데에 이 물리적인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파악을 하는 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아까 그 대기실의 분위기, 서울시 등 관계 당국 대응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던데 어땠나요? 네, 현장에서 이제 유족과 지인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이제 현장에 이제 센터에 직접 오면 뭔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줄 알았는데 직접 와도 상황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네네. 어디 병원에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이 안내를 받기까지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답답하니까 네네. 직접 뭐 병원 같은 데를 인맥이나 뭐 아는 분들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알아보셨는데 뭐 실제로 본인 집과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가 결국 못 찾아서 센터로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기실에서 기다리실 때에는 또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강당 같은 곳에 뉴스 방송을 한다던가 안내 방송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어서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서 너무 답답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냥 텅 빈 공간에서 기다리시오 이렇게 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상자 변동은 없죠?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총 303명이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사망자는 98명이고 남성은 56명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20대인데요. 20대 사망자 수는 총 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조금 전 확인된 그 교육부 발표를 보면 10대 사망자들 가운데 6명이 학생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1명이 중학생이고 나머지 5명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또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아서 부상자 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오늘 그 사망자 관련해서 이제 아직까지 그 가족분들이 좀 파악을 못한 것들도 네네. 있어서 좀 답답해 하실 텐데 이게 어느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네.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제 경찰 쪽에서 통보를 받게 되면 그거를 개인적으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계속 그럼 진행이. 가족들도 네.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네, 경찰을 맞습니다. 통해야 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이제 병원과 장례식장 총 46곳에 나눠져서 이제 사망자 154명들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곳으로 안치되어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동국대 일산병원에 14명이 안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제일 장례식장에 7명, 이대 목동병원에 7명, 보라매병원 6명, 36 서울병원도 6명, 순천향대병원도 역시 6명 등으로 네. 이렇게 쭉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오전부터 시내 곳곳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서 이제 조문이 시작됐던데요.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 서울 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 그 오전 10시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용산구 역시도 녹사평역 광장에서 오늘 오전부터 분향소를 운영하기 시작해 다음 달 5일까지 계속 네.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그 영등포구 등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서울시 교육청의 합동 분향소도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네. 자, 앞으로 남은 사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될
될까요? 네, 용산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오늘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도 오늘 오전 차관 주재의 사고수습 대책본부 회의를 가졌고 학생 사상자 파악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경위를 수사하는 것과 함께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편성해서 사고 관련해서 불필요한 루머나 허위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자, 정부가 이번 참사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또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한다면서요. 네, 보건복지부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이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19를 통해서 심리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S의 현예슬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이태원 대규모 참사 관련 소식을 이어가 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 응급구조학 전문가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장에서 올바른 응급조치는 무엇인지, 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우 고려대 응급의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사고가요. 현재까지 사망자가 154명, 부상자가 149명 이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 현장 의료진들이 대다수 사망 원인을 질식에 의한 외상성 심정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맞게 보십니까? 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그런 사고 발생 상황들에 대한 그런 보도나 정보들을 고려할 때 질식에 의한 그런 외상성 심정지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압박에 의한 호흡 곤란, 이걸 좀 어느 정도의 압박 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이걸 절대적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다중 압사 사고 때 이제 숨쉬기 힘든 상황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하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가슴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있던 외부의 그런 압박이나 이런 움직임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숨쉬기가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억제되면서 질식이 발생하고 그것이 심정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코피를 흘리거나 복부 팽창 증상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증상들은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압박사고의 특징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네네. 그것보다는 압박의 어떤 동반된 손상에 의해서 코피가 나거나 복부가 팽창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코피를 흘리거나 복부가 팽창돼 있다고 해서 이것이 압박에 의한 심정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망자 중에요. 남성이 56명, 여성이 9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이 한 2배 가까이 많은데요. 여성이 이번 사고에 더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면 이게 좀 성별이나 나이에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런 압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흡근이라든가 우리 흉곽, 그러니까 몸체에 있는 근육량이 호흡을 가슴의 움직임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성이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적고, 그리고 또 압박에 의한 그런 질식 사고에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좁은 골목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으로 꽉 채워졌고, 그것도 이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한 명이 넘어지면 계속 사람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점, 이게 참사의 원인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데요. 사상자 수가 이렇게까지 많아진 이유를 좀 응급구조학 전문가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도로의 어떤 뭐 구조적 형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향후 개선할 포인트이긴 합니다만은 뭐 문제는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그 상황 자체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상황 전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9에 신고하고 하는 그런 상황 전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현장에서 앞에서 이런 쓰러짐에 의한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한 걸 뒤쪽에 있는 데서는 전혀 모르게 되니까 계속 이제 2차적으로 사람이 더 유입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사람이 이제 그 장소에서 또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역전 현상이 이제 당분간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앞에서 일어난 사고를 뒤쪽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뚜렷한 수단이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나 어떤 보완이나 그런 기술적인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가 좀 너무 많은 이 인원이 특정 공간에 유입되면 좀 차단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언론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참사 직후에 환자들의 병원 이송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 병원으로 좀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환자들의 분산이 좀 적절히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당시에 뭐 저도 이제 호출을 받고 이제 대응에 나왔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수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는 이제 중증 환자를 가장 먼저 이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경상자 순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내 이제 의료기관 한 곳에 쏠리면 그 의료기관의 기능이 이제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에 이제 뭐 임시 대기소를 만들어서 1차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각 영안실로 분산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대다수가 이미 이제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구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민들까지 나서서 이제 CPR, 심폐소생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뭐 일단 현장에서 심정지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이제 119의 신고와 함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도 다행히 이제 심정지 상태가 119에 전파되면서 이제 정식적인 어떻게 보면 상황 전파 절차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보도자료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CPR에 동참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재도 복지부나 많은 지자체에서 일반 시민 대상 CPR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학교 등을 중심으로 좀 더 이런 CPR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 사실은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점을 좀 어떻게 짚어주시겠습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다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이제 그런 다중밀집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해서 안전 규정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같이 이렇게 주체가 불분명한 또는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군집 현상에 대해서는 좀 이런 안전 규정이나 제도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런 이제 다중밀집 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그 행사라든가 또는 자발적 그런 뭐 군집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권 내에서 미리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안전장치를 더 보완하는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여쭙죠. 만약에 이렇게 좀 인파 속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그보다 이제 많은 인파가 이제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좀 개개인 분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은 천천히 좀 인파가 빠지면 그 자리로 가거나 그 장소로 가거나 하는 그런 조금 기다림과 그런 예방 노력이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인파소에 갇히는 상황이라면 뭐 만약에 당장에 그 공간을 떠나는 것이 좋은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길 옆에 바로 자기 옆에 가게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가게로 잠시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119나 112 등에 전화를 해서 이런 많은 인파에서 갇히는 상황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 신고를 통해서 상황 전파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우 고려대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너들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청취자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 외신들도 긴급 속보로 전하면서 다양한 보도들을 내놨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요 외신들은 대다수 이 홈페이지 일면 톱 기사로 다루면서 이 속보창을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일면에 제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벌어진 가장 치명적 사고 중 하나라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 이후 공공안전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하루 종일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이 현장 기자를 연결해서 다양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기도 하고요. 꽤 오래전에 준비된 행사였음에도 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왜 미흡했는지 이 전문가들과 함께 원인 분석을 자세히 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 1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네. 예. 이 참사와 함께 그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압사 사고에 대한 그래픽 뉴스를 전하기도 했고요. 중국 관영 매체들과 러시아 언론들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이 자국의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4명씩 사망을 했다고 전해지죠. 일본 언론들도 이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주 무대였다면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도를 했고요. 중남미 언론들도 이태원은 외국인들과 젊은이들의 모임 장소로 유명하다면서 이번 참사로 한국이 큰 슬픔에 빠졌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네, 정말 외신도 뭐 국내 언론 못지않게 빠르게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충격이 뭐 국내외적으로 큰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신들은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참사를 막을 것인가, 이와 관련된 보도를 더 많이 내놓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외신들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헤드라인에서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쌍따옴표라고 그러죠. 예, 충격적인 내용을 쌍따옴표 안에 넣어서 헤드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자극적이고. 근데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쌍따옴표 인용 헤드라인을 뽑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대규모 집회 시위를 겪어온 한국은 군중 통제에 상당히 강한 나라다.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도 왜 이번에 충분한 현장 인력과 계획이 없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지적을 했고요. 미국의 CNN 방송은 목격자들을 인용해서
상황이 치명적으로 변하기 전까지 군중 통제가 거의 없었다면서 네네.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군중의 규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었다. 행정기관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AFP 통신도 한국 경찰이 할로윈 경비를 위해서 이태원에 200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참사가 안전 불감증과 대비 부족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라는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중 시뮬레이션을 연구한 한 전문가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험도가 높은 군중 밀집도를 예측하고 감지 방지하는 적절한 군중관리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군중관리 기획과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상당히 비판적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역시 헬로윈을 맞아서 젊은이들이 대규모 축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도쿄 시부야에서는 DJ, 디스크자키 폴리스로 불리는 질서유지 담당 경찰이 차량에 올라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사진 촬영 등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있으면 서 있지 말고 계속 걸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등 안전대책을 꼼꼼히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부야 구도 자체적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구청 직원과 민간 경비업체 100명을 추가로 동원을 했고요. 한 달 전부터 거리 곳곳에 매너를 지키는 사람이 시부야를 지키는 사람 등의 포스터 500장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특히 헬로윈을 가장 크게 즐기는 미국의 경우 사실 이때 총기 사고나 어린이 보행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더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은 이 당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스 등지의 거리 100곳을 일시 폐쇄하면서 사고 위험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미국에서 할로윈은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량 통행을 막은 거고요. 특히 미성년자의 음주운전,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주류 판매를 1일까지 단속한다면서 음주운전 벌금 최대 $10,000, 약 1,425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80년대부터 학교 당국이 이 할로윈 행사를 제한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었다면서 필라델피아 인근 그 6개 초등학교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할로윈 퍼레이드를 올해도 열지 않는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사실은 이 할로윈을 즐기지 않는 가정이 소외되는 것과 또 학생들의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워싱턴주의 시애틀과 버몬트주의 벌링턴 등지에서도 퍼레이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지난 6월에 이미 주변 사람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는 파티와 행사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 정상들의 애도 성명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과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트위터를 통해서 애도와 함께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리시 수넥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애도와 함께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어로 이태원 참사에 서울 시민들과 한국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프랑스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현지 시각으로 30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기도 말미에 이태원 희생자들을 언급했고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외신의 최근 국내 소식은 K컬처, K컨텐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으로 외신 일면에 등장하니까 더 슬프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브라질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일 대선 투표에서 이 룰라 전 대통령이 1위를 했지만 과반을 못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30일 결선 투표가 치러졌는데 결국은 룰라 대통령 당선됐군요. 그렇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3선에 성공을 해서요. 12년 만에 재집권에 나섭니다. 사실 개표 초반부터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다가 한 68% 정도 개표됐을 때부터 룰라 전 대통령이 역전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48.4%를 득표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5.2%포인트
10포인트 차로 이렇게 따돌렸는데 이번 결선에서는 차이가 더 좁혀져가지고 50.8% 대 49.2% 초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룰라 전 대통령이 5에서 7%포인트 앞서면서 우세를 보였거든요. 자, 이번 선거가 특히 관심을 끈 이유는 첫째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 이후 3선과 또 정계 복귀에 도전하는 77세의 룰라 전 대통령과 2019년부터 집권한 후 재선을 노리는 67세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간의 전 현직 대결이었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룰라 전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중남미의 좌파 진보 정권의 물결, 일명 핑크 타이드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칠레, 온두라스, 콜롬비아에서 좌파 진보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요, 제 기억에는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내가 진다면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부터 나 전자투표 방식 못 믿겠다. 이거 안 바꾸면은 내가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을 해왔죠. 아직까지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패배 선언이 있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측근들은 패배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한 거예요. 브라질 내에서도.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그 지지자들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혹시라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이건 부정선거다. 불복하는 그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선거법원과 대법원이 투표 당일인 32일 대법관들과 대법원 보안을 강화할 계기라고 밝혔고 그리고 12월 19일 선거 결과 인증 때까지 이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선거를 도둑질 당했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 소식도 하나 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집에 괴한이 침입했는데 그 의장의 남편이 둔기로 피격을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펠로시 의장은 중간선거 유세를 위해서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해서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침입한 후에 여러 차례 낸시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펠로시 의장을 찾았고 그녀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남편을 인질로 붙잡아 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남편이 기지를 발휘해서 욕실로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면서 경찰에 의해서 용의자는 체포가 됐는데요. 일단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40대 용의자가 굉장히 극우, 극단주의 음모론을 좀 추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제본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시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